왼발을 벼 포기에 대고 왼손으로 두어 포기식 싸잡은 다음 오른손에 쥔 나디벼 포기에 들어간다. 싹 소리를 내며 베어진다. 논 바닥에 한 묶음씩 묵여 놓여진다. 차곡차곡 베어나간 논 바닥은 세 개의 지도를 그린 듯 쩍쩍 갈라져 어두운 틈이 생겼다. 그곳은 또 다른 나라다. 두 손으로 망원경을 만들어 눈에다 바짝 대고 틈새를 쏘아본다. 재수가 좋으면 숨은 우렁이를 찾아낼 수도 있다. 우렁이가 들어간 구멍은 엄지손톱만한 자국이 있다. 작년에 추수가 끝난 논에서 아이들이랑 미꾸라지를 잡고 놀던 일을 떠올린다. 논 속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 도랑에 미꾸라지가 산다. 쪼그리고 앉아 조용한 도랑을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에서 이슬방울이 뽀글거린다. 여기는 틀림없이 미꾸라지가 사는 곳이다. 볼을 맞고 두 발로 구석구석을 뒤지며 미꾸라지를 몰아간다. 여기저기 미꾸리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논바닥으로 튕겨 올라온다. 지금은 온 가족이 마지막 벼 베기에 나왔다. 네가 병금이냐?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다. 담배를 피웠나 보다. 벼 포기를 한 움큼 쥐고 일어나 소리나는 길 쪽을 바라본다. 병금이는 아버지의 부름에 성큼 뜨는 발작을 내리고 고개를 돌린다. 예, 대답하며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귀에다 꽂는다. 우리가 벼를 베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인사를 안 하고 살곰이 지나가려다 들킨 듯이 대답했다. 몸에 딱 맞는 카키색 체크문의 조끼에 긴 다이또 치마 한 벌을 입었다. 몇 달 전까지 골덴 와기를 입었던 애였는데 갑자기 처녀가 되어 있다. 머리는 어깨 위로 찰랑거렸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쌍꺼풀 찐 큰 눈은 윤곽이 더 뚜렷해졌다. 오똑한 코에 살짝 뒤집힌 입술도 도톰했다. 졸업하고 몇 달 안 본 새의 병금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순간 이제 우리랑 놀지 않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서 있는 병금이 뒤로 푹신 수그린 수수목이 바람결에 시렁거린다. 노랗게 물든 콩잎도 빛에 반사되어 실줄기까지 다 보인다. 푸르른 하늘에 활짝 핀 흰 구름도 야실거렸다. 아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셔 찌그리며 바라보았다. 가발 공장에 가냐고 물었고 병금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발작을 크게 뜨며 멀어진다. 우리는 병금이가 지나간 서쪽 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은 알싸한 빛으로 갸웃했고 우리는 다시 벼 베기를 시작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허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온몸이 근질근질한 것이 일하기 싫었다. 엄마가 해다 놓은 밥다라의 배 보자기를 훌러덩 열어 주전자에 물을 한 사발 따라 벌컥벌컥 마셨다. 병금이는 그 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발 공장에 취직했다. 견습 시절이 끝나고 첫 월급으로 읍내에 있는 양장점에서 맞추어 입은 옷인가 보다. 읍내에서는 저런 옷이 유행인가 본데 처녀들이나 입는 옷을 쑥스러워 어찌 입고 다니나. 저녁 내내 들에서 본 병금이를 생각했다. 그런데 처녀 꼴이라는 게 저렇게 한 번에 백이나? 아직 더 자라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새끼 고무줄 놀이에서 미미를 한 번에 넘은 기분이다. 그 후로 병금이가 입고 다니는 옷을 몇 번 더 보게 되었다. 어떤 때는 하얀 블라우스에 다트를 깊이 넣고 길이를 배꼽선 맞춘 진파랑 조끼를 입었다. 바지도 엉덩이부터 꽉 껴서 내려오다 장단지 밑에서 넓어져 나팔같이 퍼졌다. 걸을 때마다 셀록대는 출렁감으로 풍성한 여성미를 과시한 옷을 입은 조숙해진 병금이를 동네 사람들은 낯설어했다. 병금이와 같이 학교를 갈 때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미국의 애들은 3학년 때부터 생리를 한다는 둥, 연애를 하면 부모가 무엇인가 챙겨준다는 둥,
우리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면 핵교 오빠한테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름도 병금이, 경숙이, 숙자, 춘자 이렇게 촌스런 이름을 짓지 않고 꽃 이름이라든가 봄, 가을이나 대한민국 같은 순 한글로 짓는다고 했다. 애들은 소근대고는 병금이와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병금이의 핵교 오빠는 서울에 가 있다. 병금이는 막내다. 위로 언니가 셋이고 오빠가 둘인데 오빠 하나는 어려서 장에서 주운 보약을 먹은 후로 바보가 되었다고 했다. 언니 셋은 학교를 들어가 보지 못했고 작은 오빠는 더더욱 학교를 못 갔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학교를 간 것은 큰 오빠와 병금이다. 그래서 병금이는 어려서부터 큰 오빠를 핵교 오빠라 부르며 대단하게 여겼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무슨 공장에 다닌다고 했다. 병금이네는 가난하기는 했지만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똑똑한 애인데 상급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을 아깝다고 혀를 찼다. 서울로 간 핵교 오빠는 집에 오지 않았다. 가끔 우체부가 다녀가면 병금이는 학용품이나 라디오, 책 그리고 돈도 보내왔다고 자랑했지만 유별나게 떠들어대지는 않았다. 병금이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생각이 깊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를 꿈을 꾸는 것은 분명했다. 병금이는 손가락이 길어 가발을 빨리 배워 잘 뜬다고 공장에서 소문이 났다. 헌출한 키의 가슴은 크고 허리는 날씬했으며 하체가 잘 발달되어 좀처럼 시골에서 보기 드문 체형으로 서양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월급날이 되면 또래 아가씨들이 좁은 논둑길에 긴 머리를 날리며 싱글벙글 좌우로 흔들흔들 껐덕거리며 오는 것이 먼 발치에서도 보였다. 엄마들은 딸이 가져다주는 기내킨 월급을 깜깜한 골방에서 몇 번이고 세어보며 신기해했지만 병금이 엄마는 병금이의 월급을 보지 못했다. 가발 공장은 날로 번창했다. 장소가 비좁아진 나머지 우리 동네 마을 회관까지 빌려 쓰게 되었다. 깜깜한 절벽 같은 시골에 작지만 공장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며 노인들은 신기해했다. 트럭에 가득 실려온 테이블이며 의자를 실어 나르느라 시끌벅적했다. 공장 아가씨들은 깨끗한 옷차림에 구두를 신고 구경 나온 사람들을 해치고 2개밖에 안 되는 회관 계단을 유명놀이 하듯 사뿐히 올라서서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들은 아이가 엉덩이까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심란한 얼굴로 이 모습을 바라본다. 공장 안은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테이블 끝마다 나무로 만든 머리 모형이 매달려 있다. 모형은 하얀색 페인트가 발라져 있어 영락없는 해골 같아 무섭고 징그럽다. 저것을 어찌 끌어안고 뜬단 말이냐, 꿈에 뵐까 무섭다. 노인들이 눈을 동그라니 뜨고 놀라면서 입가엔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하지만 아가씨들은 아무렇지 않게 요리조리 돌려가며 핀을 받고 하나라도 더 뜨려고 눈을 깠다. 동네에 딸이 7인 집도 있었는데 다들 미끈하니 인물들도 좋았다. 이 집은 가발을 떠서 송아지 사고 새끼를 낳아 소를 팔고 돈을 불려받도 샀다. 남들은 딸을 7씩 낳았다고 흉을 봤지만 이 엄마는 딸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동네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멋쟁이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했다. 산업이 들어오고 돈이 도르니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방문 판매하는 화장품 장사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우리 사촌 언니도 공장에 다녔다. 공장을 갈 때는 화장을 했다. 화장을 하기에 앞서 잔털을 뽑았는데 털 뽑는 기구로는 명주실 2줄이면 된다. 엄지발가락에 코리를 만든 실을 엇갈. 리게 건다. 한 손으로 실을 이마에 대고 솜털이 잡히면 잽싸게 그서 재어 빼낸다. 손바닥만한 거울 속으로 인상 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희한한 노적기 같다. 다음으로 갖가지 화장품을 바르고 눈썹을 그린다.
립스틱은 두 손으로 잡고 헛간대로 가지 않으려고 손이 바르르 떨며 그렸다. 나는 언니가 화장을 할 때면 못 본 척하려고 했다. 화장을 예쁘게 하면 할수록 이 시골집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을 하고 난 언니는 청소장터에서 본가설 극장 배우보다 더 예쁘다. 이윽고 머리 손질에 들었다. 촘촘한 꼬쟁이 비드로 머리를 조금 잡더니 끝에서 뿌리 쪽으로 빗어내린다. 그러자 덤플에서 본 새집이 만들어졌다. 일명 훅갓이다. 그리고 남은 머리를 살짝 덮어 빗어주어 삼다발 만한 머리를 만든다. 이렇게 한번 완성된 머리는 며칠 동안 살살 빗질만 해서 다닌다. 새로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할 때는 엉킨 머리카락을 푸느라 머리통 전체가 요동치며 쑥살낼 기세다. 치마 앞자락에는 뽑히고 잘려나온 머리카락으로 수북했다. 뜯겨진 머리카락은 주워 모아 엿장수가 오면 엿하고 바꾸어 먹기도 하고 머리카락 장수가 오면 팔기도 했다. 혼쭐이 나서 다시는 훅갓이 머리를 안 할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보면 기술이 좋아져 더 크게 만들었다. 옷을 차려입고 마루에 서서 구두를 신고 몸을 비틀어가며 이쪽 저쪽 옆구리도 훑어내려 옷 매무새도 만진다. 마지막으로 투구 같은 머리를 두 손으로 살짝 고정시키고 나선다. 엉덩이를 셀록거리며 걷는 뒷모습은 약간 가분수 같기도 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공장에 가는 뒤 분단장에 열나절이 걸린다고 부지런한 애들은 벌써 가발을 2개는 떴겠다면서 할머니는 담뱃대를 타다당 두들겼다. 나는 가끔 창문 너머로 공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촌 언니가 제일 멋지기는 한데 이 마국간 같은 공장과는 영 매치가 안 되어 겉도는 패션이다. 옆에 앉은 아가씨들도 부담스러운지 언니와 떨어져 앉았다. 아가씨들에게 있어서 가발 공장에 다닌다는 것은 밭에 나가 얼굴을 까맣게 태우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동생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개울가에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개울가에 앉아 눈을 비비며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본다. 그리고 느리적 눈곱만 떼는 세수를 하고 간다. 개울은 마을의 중심이다. 집들도 개울을 사이에 두고 있다. 개울에서는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 세수, 등목, 빨래, 요강 닦기, 애기 기저귀, 똥빨래 물론 농작물도 씻는다. 이러다 보니 냇물이 하류로 내려갈수록 더러워진다. 그 대신 아래 냇가일수록 땅은 기름지다. 비가 오면 아까운 유기질들이 아랫마을로 다 떠내려간다. 그래서인지 윗마을로 올라올수록 땅이 메마르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맑은 시냇물은 윗마을 사람들 차지다. 어떤 때는 아랫마을 사람들이 똥덩이가 내려온다고 윗마을로 쫓아오기도 한다. 그러면 냇가에 앉은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대들지만 이 중 갓난아기가 있는 집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가늘고 긴 소리로 나는 아녀유 할 뿐이다. 개울가에 둘러앉아서 엄마들은 딸 자랑을 했다. 시계를 사줬다. 금 반지를 사줬다. 손을 들어 보이는데 반지도 시계도 반짝거렸다. 학교도 못 보냈는데 자랑을 하면서도 가끔 치마를 걷어 올려 눈을 비벼댄다. 어떤 엄마는 딸이 새로 나온 강강루 원단으로 치마 저고리를 공전을 주고 맞추어 주었다고 자랑했다. 먼 바다를 건너 산업 물결을 타고 들어온 화학섬유로 만든 깔깔이 원단이 유행했다. 이 원단은 구김이 없고 부드러워 한복을 해놓으면 무용복같이 차른하다. 깔깔이 원단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강가루라는 원단이 나오기도 했다. 강강루는 원단 조직이 촘촘하여 깔깔이보다 두껍다. 구김은 잘 가지만 다림질에서 입고 나서면 못이 옷과 비슷해 우아하다. 엄마도 사촌 언니가 월급을 타서 한 벌 해주었다.
엄마는 읍내에 갈 일도 없는데 사촌 언니는 부진부진 옷을 입혀 읍내에 보냈다. 엄마는 석유 냄새가 밴 강가로 한복을 입고 푸르른 콩밭 속 길을 따라 멀어졌다. 한참 후 기적 소리가 들리고 한 줄기 소나기가 내린다. 콩밭의 콩들이 일어나 춤을 춘다. 그렇게 딱 한 번 입었는데 어느 날 작은 엄마가 빌려달라고 했단다. 친정에 갈 일이 있다는 것이다. 안 빌려줄 수도 없어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친정이 아니라 20리 길을 걸어 장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것도 쌀 자루를 이고. 그러니 대관절 옷이 남아났겠느냐며 그 엄마는 분통을 터뜨린다. 새로 한 벌 맞춰 입으라고 작은 엄마는 돈으로 변상하긴 했지만 좀처럼 옷은 맞춰지지 않고 돈만 온데간데 없다며 두고두고 원망하는 것이다.